자, 이번에 마지막 5회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임용 시기가 나오면 뭐 전날이냐, 그날이냐, 이런 거 조심하면 되는데, 15 임용 예정자가 실무수습 사망하면 그 전날에 임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임용된 것으로. 그 다음에 2번은 임용장이나 통지서가 도달된 날이에요? 아니, 도달이 늦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기재된 날이 중요하죠. 틀렸고, 재직 중 순직을 했어? 그러면은 사망하기 전날이라고 했죠. 생존해 계실 때 특진하는 거잖아요. 생존해 계실 때 특진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러네 이제 그 특진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망하셨을 때는 그 사망한 날까지는 재직한 거고, 그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합니다. 자, 2번. 근속승진은 외워놔야죠. 근속승진 여러분이 뭐 잘 아실 테니까 이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숫자가 이제 다 틀렸고 1번만 맞아요. 3번 봅니다. 인사기록관리. 그래서 자, 기록 말소한다는 거는 그 처분 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 말소됨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2번. 인사기록에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라고 했죠. 2번 맞고 3번.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인사기록 관리자가 만약에 변경돼서 전입, 전출, 그러면은 소방경 이상은 3년치를 보내야 되고, 소방위 이하는 2년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 이하에 대한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 이하에 대한 전휴직 강정복 있고,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인 휴직직해제.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소방학교장은 여러분 소방정이 아니라 소방준감이죠. 소방준감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럼 이건 4번의 3번은 누가? 소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소방청장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이게 재심사 청구인데, 징계의결 요관 기관장은 관할 징계위원회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직권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다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이런 경우에는 소방청 자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다시 재심사 청구 소방청 자체에다 합니다. 틀렸고 3번.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는 또 거기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징계위원회 이렇게 얘기하고요. 4번. 네, 그 재심사 청구할 때는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내봤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우리 이거, 인사기록 말소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징계 유형별로 기간만 물어보고 있는데, 응용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견책은 3년이죠. 여러분, 인사기록 말소 제한 기간이 3년, 견책 3년, 감봉이 5년이죠. 그 다음에 정직은 7년이니까 3, 5, 7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견책이잖아요. 그래서 더하면 15년. 네, 15년이죠. 그러면 15년을 이제 어디서부터 계산하냐면 최초의 처분이 종료된 날. 최초의 처분이 견책 처분이잖아요. 그러면 21년 2월 1일 날. 견책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 종료되는 거예요. 그냥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15년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36년 2월 1일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번은 위원수가 맞고 2번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맞고요. 요거 7번에 4번 잘 봐두세요. 잘 봐주세요. 이거 최근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승진심사위원회 위험 직무순직 공모 특별한 공적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제적 과반수예요.
알겠죠? 그냥 제적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고쳐졌어요. 바뀌었어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심사할 때 제적 과반수.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시험 부정행위자 있겠고, 징계 의결 요구 중이자, 15 임용 기간 중. 그리고 정직 징계 처분은 승진 제한 기간이 정직이 18개월이죠. 맞아요. 정직하고 강등이 18개월이잖아. 그러면 20개월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20개월이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음은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었죠. 20년 장기 근속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순직하신 분들 특진할 때는 괜찮습니다. 9번 문제는 네, 그래서 임용 제청을 유예할 수 있는 거,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들도 있는데 이제 학업을 계속한다. 뭐 대학원 다니고 그러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임신, 출산, 육아라고 돼 있습니까? 육아를 빼야 되죠. 예. 육아는 사유가 아니죠. 임신이나 출산. 잠시 이제 임용을 잠시 유예할 수 있고. 그리고 6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병역 의무 복무를 위해서 수집됐을 때. 자, 10번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채용 후보자 명부에 원래 등재 순위를 뛰어넘어가지고 임용될 수 있는 경우들도 5가지가 있는데, 채용 후보자의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 후보자. 부양가족 그러면 이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아니죠. 채용 후보자 자체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피부양가족이라고 해야 됩니다. 처자식을, 이분이 만약 남자라면, 남자 공무원이면 처자식,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 맞고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벽지 등 이런 특수지역 근무 희망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출신자가 아니고요. 근무 희망자 맞고요. 4번 임용 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다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이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교육훈련 성적 평정. 이런 것은 직장훈련 성적은 6개월 전이에요. 예, 이렇게 잘 나오죠, 이거. 예, 6개월 전 평균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15 임용 예정된 사람이나 이분들이 그 신임 교육과정 받으면 그게 어느 성적으로 들어간다고요? 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맞고요. 3번. 관리 역량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방경 관리 역량 교육과정, 관리 역량, 예, 요거는 3점짜리죠. 3점짜리. 뭐가 4점이죠? 전문교육 훈련이 4점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 4번 보면은, 네, 사이버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전문 능력 성적이에요. 전문 능력은 뭐 자격증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교육받는 걸 말해야 되니까 전문 교육 성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요, 고충심사위원회 1번. 이게 고충심사위원회가 소방본부에 있어요. 기억 틀렸죠? 시도라고 해야지, 시도. 그리고 니은. 고충심사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성별 고려 있고, 민간위원은 3분의 1만 있으면 됩니다. 3분의 1. 그리고 디귿.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리은은 위원장은 그럼 지금 아까 니은 틀렸죠? 니은 틀렸고 리을은 맞네요. 네. 과장급이 되는데 고충심사위원회예요. 맞아요. 고충심사위원회는 좀 직급이 낮아요. 그래서 과장급인데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네, 디귿과 리을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징계 양정 기준 1번.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야. 금품수수 비위. 엄하죠. 그러면은 그 감독자,
그리고 그 행위의 제한자, 주선자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2번, 서로 관련 없는 두 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거. 아무튼 두 개가 뭐 충돌하면은 그 중에 이제 그 중한 비위 있죠. 중한 비위보다 두 단계 위로 처벌을 합니다. 틀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부작이나 직무태만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 손실을 발생했어요. 이것도 엄히 봐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감독자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4번. 네, 각급 징계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 계급정년. 계급정년. 여기 그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네, 4번 보면 그 2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시사변 비상사태 2년 범위 내에서 계급정년 연장할 수 있는데 소방령 이상 공무원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네? 대통령 승인. 자, 15번 문제에서 시보 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왜 면제해 줄까요? 굳이 뭐 그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면제해 주는 거죠. 기억 보시면 정규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시 그 퇴직 당시 계급이나 그 하위 계급으로 임용됐을 때예요. 하위 계급. 상위 계급은 아직 이 사람이 경험을 안 해본 계급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15 임용을 거쳐야 되겠죠. 틀렸죠. 1번은 하위 계급이라 해야 돼. 2번 2번은 이게 이 자체가 없어요. 알았어요? 15명 면제 사유로 2번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도 없어요. 또 없고 이 4번이 있죠. 그래서 상위 계급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 갖췄는데 공채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15 임용을 안 거쳐도 됩니다. 자, 16번 가점 평정. 가점 평정하는 경우 가점 평정은 5점까지 주죠. 5점. 그리고 승진 임용할 때 일종 대형 면허는 소방사 이하죠. 그 다음에 그 소방경이 워드프레스 자격증은 0.3점 안 받습니다. 워드프레스 자격증도 소방경 이하인가 그렇게 소방경이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요거 아무튼 계급이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네. 아무튼 계급을 잘 보셔야 돼요. 가점. 그 다음에 4번. 가점 평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그러니까 소방경 맞죠? 조금 전에 생각해보면 3번 소방경 맞아요. 소방경까지 되고 그 가점 평정 기준은 이제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소방청장. 그리고 17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강임할 때는 당연히 바로 하위 계급으로 하는 게 강임이고 2번 네, 강임됐을 때 혹시 그 강임 계급이 봉급이 작을 수가 있잖아요. 강임이라는 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봉급 액수가 줄어들면 안 되지. 그래서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에 봉급 집에 간다. 맞고 3번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의 결혼생이면 우선 채용합니까? 그건 우선 임용하는 건 아니고 우선 임용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동일 계급에서 강임된 자가 2명 이상이었어. 그럼 강임일자 순으로 해야 되겠고 강임일자 순으로 나중에 우선 임용하고 강임일자마저 동일하다. 그러면은 그 전 계급에 임용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인사교류 임용 1번 소방령 이하의 경우 소방 연고지 배치는 소방령 이하 아니죠. 소방경 이하라고 해야 되고 소방경 이하 틀렸습니다. 2번 요게 소방령이죠. 소방령 이상.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형 있는 발전. 이게 소방령 이상 공무원입니다. 3번에 네. 그래서 여기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소방청장이라고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요. 19번 문제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연 2회 맞습니다. 날짜도 3월 31일, 9월 30일. 그리고 요거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중에 맨 첫 번째 나온 거잖아요. 국외 파견 등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이 사람 2회 평균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2회. 가장 최근 그러면 안 되고요. 가장 최근에 2회의 평정 결과를 평균합니다. 네, 3번은 이제 2, 4, 3, 1 맞네요. 예, 한번 2, 4, 3, 1. 4번은 네, 4번은요. 근무 성적 평정자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하는 겁니까? 본부장이 이렇게 출제되면 좀 조심하세요. 이게 평정자를 지정하는 거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평정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한다. 여기 작년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 표에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고. 이것도 비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 승진 대상자 명부 2번이 잘못됐는데 중앙소방학교 소속의 소방위, 소방경 이상일 때가 청장이 하는 거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소방경 이상일 때가 청장이 하는 거고, 소방위는 이제 중앙소방학교장이 합니다. 그리고 21번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네, 경력경쟁 채용을 말하는 건데, 1번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소방위까지 가능해요. 소방위.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데 거기 숫자 2번에 보시면 그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휴직했다가 퇴직했어. 그러면 이때는 그냥 3년이에요. 여기 잘 봐야 되는데 공무상 이유에 의해 가지고 휴직했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했다가 할 때는 5년까지인데 그냥 그런 말이 없을 때는 3년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할 때 그렇죠. 이분들도 3년이에요. 예, 3년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예, 소방공무원 퇴직 소방공무원 3년. 그리고 4번은 그 5급 공무원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소방령까지 채용이 가능해요. 소방령. 자, 22번 문제입니다. 이 경력 경쟁 채용에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졸업하면 되는데 재학 중인 경우는 그 학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 중이면서 4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돼요. 여기 틀렸어요. 1번. 근데 이제 2년제 대학교는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되고요. 최근에 고등학교도 들어갔죠. 고등학교 소방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4번이 맞고 아무튼 4번이 맞고 1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23번 소방청장이 그 교육훈련 기본정책 기본지침 수립하면 11월 말까지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훈련 기관장하고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교육훈련 기관장 요걸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12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소방청장한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소방청장이 교육훈련기관장한테 통보하는 거니까 11월 30일이 정답이죠. 그래서 한번 22번 경력평정 맞습니다. 연 2회 날짜도 맞고 2번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이야. 교육성적하고 근평은 이런 말이 없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방경 계급의 기본 경력은 이거는 뭐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표 한번 보시고 이 작년인가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징계처분의 집행에 따른 그래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나 요거 교육받는 기간은 당연히가 아니라 아무튼 그거는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근무한 경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응시하기가 1번.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 조건.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그냥 안경을 썼을 때, 양쪽이 각각 0.8 이상입니다. 신체 검사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숟가락인가 주걱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한쪽 가리고, 재고, 한쪽 가리고, 재고. 그죠? 그러니까 안경 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0.8 이상. 그게 바로 틀렸네, 그냥. 그럼 나머지 것은 맞습니다. 최종 시험 예정일로
통일됐어요. 옛날에 공채하고 경채가 달랐는데 이제 최종 시험일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할 것. 그 맞죠? 요거 운전면허 이야기는 이분들 맞고 응시연령 20세 40세. 네, 정신없이 왔습니다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마지막 준비할 때 이거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그 테스트용으로 지금 한 거고 여러분이 각자 갖고 계신 교재 있지 않습니까? 교재 알겠죠? 네, 교재를 계속 보세요. 여기 다 기재를 한 내용들 계속 보시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5회 봉투 모의고사 해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저하고의 시간도 거의 이제 끝이죠. 만약에 뭐 우리가 찍기 특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뭐 마련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번 더 뵐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이 우리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의 저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마무리한 단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자 우리 기본법에서 위험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열거해라 그랬는데 우리 그 명령권자로 나오는 파트가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청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우리 대장이 들어가는 데가 딱 5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가 이제 소방활동, 구역 설정. 여기는 오로지 그냥 소방 대장 혼자 있는 거고요. 소방활동 종사명령 있죠. 여기는 이제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3, 24, 25? 25가 뭐죠? 25? 강제처분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본부장, 서장, 대장. 그 다음에 이제 피난명령. 여기도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여기도 이제 본부장, 서장, 대장이죠. 본소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이 들어가는 조문이 이렇게 이제 5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로지 대장 혼자만 있는 데는 위험구역 설정, 소방활동 구역 설정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니까요. 여기죠. 따라서 본부장, 서장, 대장이라는. 그리고 5개 말고는 대장으로 나오는 파트는 없죠. 그걸 염두를 좀 잘 해주시고. 자, 답은 3번이네요. 1번에 3번. 자, 2번. 자, 시행령 손실보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 같으니까요. 자, 일단 강제처분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 입은 자는 보상의 대상이 되죠. 두 번째, 청장 또는 시도의사는 손실보상 심의의 의결에 따라 심사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자, 손실보상을 청구한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3이 먼저 나오는 거죠.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네 번째는 사상자의 보상금액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근데 여기 의사상자 등에 대한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2번에 4번.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예요? 119 종합상황실, 서해 상황실의 실장이 본부의 상황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규정된 것. 자, 규정이니까 이제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사상자가 5인이 아니라 사상자는 10인이죠. 사망자가 5인이고, 이재민은 50이 아니라 100명이고요. 자, 연면적은 만이 아니라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죠. 그럼 4번의 정답인데요. 3번도 4번.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을 하지는 당연히 이제 규정이죠, 이거는. 4번이 답이고, 요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는 3,000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객실이 30실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문제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종합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이런 데는 이제 병상 기준으로 30개 이상,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보통 소방 자동차의 출동 방해하면 5년에 5천. 자, 위력을 행사해서 대원의 소방대의 화재진화 인명구조 구호활동을 방해하는 행위했다. 못하게 막았다. 이러면 5년에 5천.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방해했다. 요거는 이제 출동할 때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이제 주정되어 있는 차량들 이런 거 옮길 때 방해한 거는 5년에 5천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3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5년에 5천 맞죠.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구조 장치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해를 했다. 이러면 5년에 5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3번이 되겠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 기준, 가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소방활동 장비 중 화학소방자동차는 몇 마력입니까? 이게 330마력이죠. 화학소방자동차는 330마력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배연차 같은 경우는 170이죠. 170마력. 그거 잘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규격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펌프차 같은 경우도 대형은 240이고 중형이 170 이상이고 소형이 110 미만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240 미만. 근데 소형은 120마력에서 170 미만이니까. 물탱크 차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화학 소방차니까 이건 340마력. 330이 아니라 340. 그러니까 사다리차 같은 경우가 이제 33m급, 330마력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거랑 헷갈려서 화학 소방차는 340. 고성능이다, 고성능. 여기 화학 소방차 자동차하고 가로 열고 고성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40. 그 다음에, 배연차는 중형이 170. 거기는 소형 이런 건 없으니까 중형만 170. 디귿, 국고보조 선정을 위한 기준 가격은 국내 조달품의 경우에는, 그쵸, 정부 고시 가격으로 한다. 일단 디귿 맞았죠? 근데 만약에 수입물품이다라고 하면, 그죠, 어디서? 조달청에서, 조사한, 시장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리을에, 국고보조 선정을 위한 기준 가격은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로. 시가는 이제 시점의 가격. 근데 미음은 마찬가지 정부 고시 가격이나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가격이 없더라라고 하면 둘 이상의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물가 조사기관에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이다. 거기서 둘 이상인데 또 셋 이상 이러면 또 틀리는 거죠. 그거를 확인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자, 기본법 시행 규칙상 소방력의 동원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동원 요청 시 팩스 또는 전화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을 고르라. 이건 이제 소방력 동원은 누가 합니까? 청장이 하죠. 그래서 청장이 소방력을 동원할 때. 왜 그래요? 하나의 시, 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력 동원이라는 거는 몇 번이니까? 6번. 소방력 동원은 시, 도의 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청장이 그죠. 해당 시도에, 인력을 좀 보내라라고 다른 시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 우리 강원도 이쪽에서 이제 산불이 그때, 내년에도 한번 났고, 얼마 전에도 크게 났잖아요, 이제. 강원도가 아니라 이번에 경북에서 했었죠, 올해는. 엄청나게, 아마 여기도 이제 소방력으로 출동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각 시도에 있는 소방력들이 다 동원이 돼서,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소방활동을 이제 벌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방력 동원인데, 소방력 동원은 누가 하느냐? 예, 청장이 한다, 청장. 이 명령권자가 청장이고요. 그럼 이 청장이 소방력을 동원할 때 당연히 뭔가를 알려주면서 동원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 옳은 거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원을 요청하게 되는 사실, 왜 동원 요청을 하고 있느냐, 이 사실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이나 장비의 규모, 그죠? 어느 정도 좀 와달라, 어디로 와달라, 집결 장소도 마찬가지죠. 디귿에 보시면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 장소, 맞죠?
근데 이제 니을은 왜 틀렸냐?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피해 규모? 재난의 피해 규모는 좀 그렇죠. 재난의 규모죠. 그냥 피해 규모가 아니라 재난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방활동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였느냐? 원인. 그러니까 진행 경로 이런 거 말고 소방활동에 대한 이제 원인. 이런 이제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지 피해 규모를 주면서 동원 요청을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답이 니을을 제외한 기역, 니은, 디귿만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대부분 여기는 국가죠. 그래서 국가는 이제 거기 그 1, 2, 3, 4 보기를 보면 전부 다 국가는이라고 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는 국가가 아니죠. 사업 추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장이 하는 거죠. 청장. 그래서 자, 1번의 국가는 마지막에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2번의 국가는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자, 국가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번의 국가는 마지막에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국가가 아니라 청장이다. 그러죠. 청장. 사업 추진은 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할 거는, 자, 만약에 국가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필요하다면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 시책 마련. 뭔가 이제 계획, 시책, 이런 거 마련하는 거는 국가고, 그거에 대한 연구, 사업, 추진,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청장이다라고 돼 있죠. 사업 추진.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8번에, 기본법에서 청소년단의 사업에 대한 범위, 사업의 범위는 이게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니까,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 고른 것으로 옳은 거. 자, 일단 119 청소년단 단원의 선발 육성과 활동 지원. 맞죠? 그 다음에 한국 119 청소년단의 활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것도 받고, 한국 119 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 기술, 연구, 교육 및 홍보.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리을은 이거 이제 디귿까지 맞으면 답은 일단 1번이에요. 근데 리을은 왜 틀렸냐? 한국 119 청소년단 단원의 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의 향상이 아니라 양성이에요, 양성. 저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거지 그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향상시키는 거는 아니다. 전문 인력의가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양성. 향상이 아니라 양성. 키워내는 거. 그래서 이제 리을이 그래서 틀렸고.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기관 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 사업. 관련 기관 단체와의 경영 협의가 아니라 자문, 뭔가 이제 그 자문,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해주고 물어보고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협력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지만, 이 경영에 대한 협의는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 기록 장착하고 다녀야 되는 거. 이게 운행 기록 장착은 누가 하라 그럽니까? 운행 기록을 장착하고 행안부령이 정하는 등등등을 장착하고 해야 될 게 보통 이제 청장 그리고 본부장은 이렇게 출발하겠죠. 자, 그러면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영해야 되는 소방차가 누구냐? 운행 기록 장치 설치해야 되는 설치 대상 소방 자동차가 누구냐? 이게. 6개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뭐 소방차는 뭐 들어가도 소방 뭐예요? 뭐 물탱크차? 네, 소방 물탱크차.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소방 화학차? 뭐 이런 것도 있죠. 소방 물탱크차, 화학차, 소방 펌프차? 펌프, 물탱크, 그 다음에 소방 뭐 고가차라고 해요. 고가.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화학차. 그래서 소방 화학차.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방수차. 이제 구급이 아니라 이제 구조. 이렇게 6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행령으로 나오는 이제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되는 소방 자동차의 범위죠. 그래서 소방 자동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맞는데 유인 아니고 무인입니다.
9급 아니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이네요. 그래서 9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범위에서, 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 활용 등에 관한 내용.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데이터 따로, 그러니까 데이터의 보관 따로, 데이터의 제출 따로, 분석, 활용 등에 관한 것 따로인데, 자,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청장, 본부장, 그리고 서장은, 이거 항상 이제 미시나 또는 이제 이런 거 확인 잘 하셔야 되고, 소방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6개월이죠. 그 6개월로 체크 잘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빈칸치기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요거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이제, 보고 가셔야 돼요. 6개월. 그 다음에 이번에 청장은 소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그죠?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도 누구한테? 관할 구역의 서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서장은 본부장한테도 주고 청장한테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청장이 서장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서장이 청장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본부장을 거쳐서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부장은 청장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본부장은 그냥 청장한테 자료 제출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본부장, 서장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때 서장이 청장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이때는 서장이 청장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본부장을 거쳐서 제출하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청장 또는 본부장이 아니라 이게 및이죠. 및. 청장 및 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에서 과속, 급 감속, 급 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분석해야 된다. 이런 거 점검 분석해서 운행기록장치를 담당하는 이제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막 불이익 주고 뭐 이러면 돼요?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 이런 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할 때, 교육할 때 기본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이익 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누가 이런 것 관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불이익 주면. 자, 그건 안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보시면.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어요. 제척, 기피, 회피인데, 우리가 기피나 회피는 뭐 사항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기피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제척이라고 하는 건 뭐라 했죠? 제척은? 배척하여 물리친다 했잖아요. 배척하여 물리친. 그 말은 이 사람은 제척 대상인데 본인이 회의에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배척하여 물리친다 그래서 제척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기피는 뭐예요? 기피는 의원이 아니라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청구권자가 청구한 사람이 저 의원이 요번에 회의에 참여하면 공정한 심사나 이런 거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저 위원 좀 빼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를 이제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거는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의결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 의결 과정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의원은 그 의결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피 대상자인 위원이죠, 위원. 기피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회피는 뭐예요? 내가 제척 대상임을 본인이 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는 나 스스로 이제 안 들어가겠다. 왜? 내가 제척 대상이니까 나 이번에 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빠져나오는 거. 그런 거를 뭐라 한다? 회피라고 하죠, 회피. 회피는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제 갯응아가 있다. 근데 그거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러워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그게 회피죠, 회피. 당당하게 밟고 가면. 맞서 싸우는 건가? 네. 자, 하여튼,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회피입니다, 회피. 피해가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제척에 대한 거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척 대상이 이 대상물에 하고 무슨 관계가 있더라. 아니면 직접 이 위원이 그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더라. 이럴 때. 그래서 손실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딱 앉았는데, 대상물을 딱 봤더니, 이 대상물이, 내 건물이네? 그러면 본인은 빠져야 되는데, 내가 거기 껴있는 거예요, 그냥. 왜? 손실 내가 입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그죠? 오케이, 합격! 이렇게 해서 보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제척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인이 내 배우자입니다. 아니면 배우자
친족이거나 친족이거나 친척이었던 사람 이러면 그 유효는 전부 다 제척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물에 뭔가 우리가 이제 내가 종전에 뭐 기술적인 뭐 자문을 했다거나 용역을 했다거나 이런 한 행위를 한 일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것도 제척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일단 제척 대상은 뭐냐? 1번. 자, 기억. 1번이 아니라 기억. 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이면 제척 대상이 됩니다. 자, 2번. 그러니까 니은. 자,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었다면 제척 대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위원이 디귿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전에 증언이나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했던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면 제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리을.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거는 기피 대상이죠, 기피. 요 하나가 기피 대상이고 나머지는 제척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뭐 제척 대상에는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두 개가 더 있는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자, 아니면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청구가 들어온 그 대상물에 그 대상물이 뭐 법인이에요, 법인. 그 법인의 내가 임원입니다. 그럼 그 위원은 그 대상물의 청구에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척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기억니은 디귿. 자, 12번. 기본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과태료 부과할 때요,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는데, 자, 일반 기준. 자,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그 과태료 가중되는 그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이죠.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1년에 대한 기간은 언제부터 받느냐라고 하면, 과태료 청구를 받은 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이에요. 위반돼서 적발된 날이 아니라. 그래서 부과 처분을 받은 날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년. 일단 기억은 1년. 니은은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준에서 우리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못 쓰게 이제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 하잖아요. 그럼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지만 1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시행령은 실제로 청구되는 과태료가 다르죠. 첫 번째 위반하면 한 번 위반하면 50, 두 번째 위반했을 때부터는 100, 세 번째 위반해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에 몇 번? 2번이 돼. 12번에 그죠? 2번이죠. 50, 100, 100. 그다음에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또 1년간. 1년 안에 회차가 올라가요. 1년 안에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또 행위를 또 했다. 그러면 이제 2회차. 또 했다. 그럼 3회차. 그때 만약에 1년 안에 안 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 1년 넘어가서 적발되는 거는 이제 다시 1회차.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은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기한을 한참 두고 해야지 이 짧은 시일 내에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화재 예방법인데요. 자, 화재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간단하죠. 자, 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해서는 자, 1년에 한 번 이상 화재 안전 조사를 뭐해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화재 안전 조사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1번 바로 틀렸네요. 실시하여야 된다. 실시하여야 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맞냐? 자, 2번. 관서장은 화재방 강화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필요한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열흘 전에 우리가 이제 훈련 교육 시켰던 열흘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죠. 교육 10일 전까지 실시를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시도의사는 문서 같은 거 작성하고 관리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자, 요거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준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당연히 이제 금속관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화재 시, 긴급 시, 화재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별을 연료 용기로부터 0.5m 이내. 자, 이거는 뭐죠? 우리가 보일러 난로 이런 거 있으니까요. 보일러. 자, 이게 보일러 본체예요. 로부터 여기 용기가 있어요. 용기. 가스 용기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연료를 이제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료 용기로부터 혹시 이게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0.5m 이내에 이 차단 장치 같은 거 도락게 됐죠. 개폐별로 같은 거. 그래서 뭐가 안 되게 그죠? 화재가 확대되지 않게끔 연료 공급을 중단시키는 거죠. 0.5m.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기체연료잖아요. 기체연료는 여과장치라는 게 필요가 없죠, 사실은. 액체연료 같은 경우가 여과장치가 있어서 이제 걸러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3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체고 기체연료를 쓰는 보일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체라고 그래요?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애도 있죠. 액체연료. 자, 여기도 보일러 본체고요. 여기 액체를 담고 있는 이제 탱크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자, 여기 연료 탱크 연료 탱크입니다. 이거 저 연료 탱크로부터 몇 메다 범위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 0.5m 이내에 뭘 설치하라고 그래요. 밸브로 같은 거 설치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연료 탱크로부터 보일러 본체까지는 또 이격거리가 있어요. 이격거리가 보행거리가 아니라 수평거리죠. 수평거리 1m 이상 이렇게 떨어뜨려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든 액체든지 간에 공통점은 천장이나 벽이 있습니다. 천장이나 벽 여기 그래서 얼마 이상 이격해야 되냐라고 하면 0.6m 이상이죠. 여기도 0.6m 이상. 자,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이나 벽이 있다. 그러면 0.6m 이상 이격해라. 여기도 마찬가지 0.6m.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이제 고체 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일러는 고체 연료를 보일러 본체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뜨려야 돼요? 2m 이상 이격을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불연제로 되어 있는 이런 장소에다가 이제 따로 보관해야죠. 불연제로 된 2m의 거리를 못 뚫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 이제 나무나 고체를 쓰는 애들은 이 벽을 뚫고 나갈 때 연통 이런 게 뚫고 나갈 때 여기는 항상 이제 연통 주위에는 불연성 물질로 이제 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 이상 떨어뜨려야 돼요? 0.6m 이상 떨어뜨려야 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배출구도 0.6m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출구는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요 보일러 상단으로부터, 여기서부터 2m 이상 더 올라가야 돼요. 2m.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출구를 주는 거예요, 배출구.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천장이라든가 벽이 있다. 여기 벽이죠, 벽. 0.6m 이상. 여기도 0.6m 이상 이격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또 이거 보일러 번호, 난로, 건조 설비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벽 천장으로부터 0.5m 떨어뜨리는 거는 딱 하나 있잖아요. 반건조 오징어. 왜 반건조예요? 건조 설비는 0.5m입니다. 그죠? 천장으로부터 0.5m, 벽으로부터 0.5m. 그럼 걔만 0.5고 나머지 전부 다 0.6인데 굳이 걔를 0.5로 두어야 되는 거는 글쎄요. 난로 건조 설비는 뭐 그닥 화기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뜨끈뜨끈한 거니까 좀 가까워도 되겠다는 건데요. 이런 보일러들은 이제 화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보일러 내부에서 땔감이 떼어지니까 그래서 불꽃이 좀 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뜨린 거 아닌가. 0.1m면 한 10cm 정도 되는데 10cm도 뭐 생각에 따라서는 뭐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수감을 저장 취급 기준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는 거.
자, 일단 살수 설비나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하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살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방호 능력 범위 안에 다 방사 능력 범위 안에 해당하는 특수가연물을 포함되도록 방사 능력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물건들을 쌌다. 그러면 몇 메타 높이까지 쌀 수 있느냐는 15m 높이까지 쌀 수 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2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이때 석탄, 목탄은 3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발전용이다라고 하면 이런 규정 따르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자, 일단 쌓는 높이 기역은 15m. 자, 쌓는 문의 바닥 면적은 200이죠. 근데 석탄, 목탄 나오면 300인데 아까 그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석탄, 목탄을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니까 뭐 300까지는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고 만약에 이거 말고 기타 이해다.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는 되지. 요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살수 설비가 돼 있다. 살수 아니면 이제 대형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이 방호 범위 안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연물을 쌀 때는 당연히 품명별로 싸는 거는 기본이죠. 품명별로 그때 요 쌓는 높이를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5m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할 수 있고 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쌓을 수 있다. 200제곱미터 이내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요게 석탄, 목탄을 쌓는다 그러면 석탄, 목탄이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은 얼마? 300제곱미터 이내까지 할 수 있다. 뭘 빼면? 발전용인 경우에 제외하면. 근데 이거 말고 살수 설비가 설치되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죠? 쌓는 높이를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 10m 이하밖에 안 된다. 이거 외입니다. 왜.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바닥 면적은 기본이 얼마예요? 작죠. 50제곱미터 이내. 근데 만약 석탄이라든가 목탄이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 얼마까지? 2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죠. 200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범위가 넓은 거고. 자, 그리고 요거 취급 저장하는 데는 또 뭘 써놔야 돼요? 그죠? 특수가연물이라고 해놓고 화기엄금도 쓰고,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에 뭐 품명 쓰고, 뭐 단위 최적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안전관리자의 뭐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라든가, 또는 이제 뭘 쓰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특수가연물,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수량 쓰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얼마 있는지 그것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이름, 직명, 뭐 이런 거 다 쓰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그리고 사이즈는 아까 그 표지, 사이즈는 얼마짜리로? 근데 화기 취급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표지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죠. 그리고 백색 바탕에,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고, 대신 화기엄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기엄금이죠. 화기엄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요? 적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쓰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의 답은 2번. 그러니까 두루두루 같이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자, 16번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법에서 화재 안전 역량 평가 심의에, 여기도 뭐 그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 심의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을 구성하고요.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 거죠. 자, 위원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안전 관련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청장에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위원이 될 수 있고요. 자, 시행령의 규정사항 외에는 행안부령이 정한다. 보통 이렇게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누가 정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누가 정해요? 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죠. 청장. 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화재예방법상 같은 법. 자, 관계인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그냥 뭐 읽어보시면, 이제 뭐 읽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거고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구역 등 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누구한테 일러요? 청장한테 바로 일르는 거 아니죠? 본부장, 서장한테 일르면 되겠죠. 본부장, 서장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하라. 청장이 아니라 본부장, 서장이죠. 뭐 이런 건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등등등 불이관 처분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치 좀 해야 된다. 뭐 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관계인이 이제 뭐 알았다. 대답은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너 때문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도 맞는 말이고. 자, 17번은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자, 18번. 계속 나오네요. 그 시행계획 수립 시행, 세부 시행계획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자, 보시면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자,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시행계획이죠. 그럼 시행계획은 시행 전년도 언제까지 수립하라 그랬죠?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앞에 강좌에서도 한번 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이제 기본계획이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거는 8월 31일까지.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9월 30일까지.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이제 시행계획을 또 청장이 10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시도지사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게 10월 31일. 그리고 그 시행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일단 기억은 10월 31일. 자,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통보하라 그래야 되죠. 뭐를? 바로 윗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시행계획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는 거죠. 여기도 10월 31일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통보하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이제 해보셨으니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19번.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상 맞는 거를 찾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텐데, 자,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소방시설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냐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기억. 소방용수 설비 같은 경우는, 소화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있고, 연결 송수관입니까? 연결 송수관은 소화활동 설비죠? 일단, 틀린 거는 기억. 기억 하나.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자, 소화활동 설비는 연소방지랑 비상 콘센트는 소화활동 설비가 맞죠? 맞는데 또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자, 맞은 거니까 땡, 제끼고, 우리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경보설비는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 아니잖아요. 그럼 D가 틀렸네요. 자, 리을, 피난구조설비, 완강기하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요거가 피난구조설비가 맞죠. 맞으니까 땡. 자, 맞다고 하는 거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자, 그다음 미음의 소화설비는 그죠. 가스 자동 소화장치는 맞지만 소화수조 저수조는 아니잖아요. 틀렸으니까 미음.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니까 세 개가 답이 되겠네요. 19번에 3번입니다.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지금은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이 몇 개냐를 물어봤는데 그 맞는 거에다가 이렇게 또 실수로 동그라미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이제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되는 거. 이 자칫 잘못하다가 알고도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20번. 자, 우리 수용인원 산정법으로 옳은 겁니다, 이번에. 옳은 거. 자, 그러면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이거는 이제 또 표를 그려야 되겠죠. 이제 다 그릴 줄 아시죠? 20번에. 자, 만약에 숙박시설 하고 그 밖에 숙박시설 아닌 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숙박시설인 거. 그럼 여기는 이제 둘로 쪼개지죠. 여기는 세 개로 쪼개지고. 자, 만약에 이제 침대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 수.
근데 침대가 이제 2인용이다라고 하면 2개로. 만약에 침대가 없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용도, 즉 숙박시설의 용도, 해당 용도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얼마로 나눠요? 3으로 나누죠. 3. 3제곱미터로 나누어서 나온 수. 여기도 뭐 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거꾸로 쓸게요. 여기 반드시 종사자 수는 빼면 안 됩니다. 종사자 수 더하기 해당 용도 바닥 면적.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얼마로? 3제곱미터로 나누은 수와 합한 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의실, 교무실, 또 뭐가 있을까요? 실습실, 휴게실, 상담실? 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용도 사용,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여기는 얼마로 나누러 갑니까? 1.9 제곱미터로 나눠서 얻은 수. 그 다음에 이제 강당. 그 다음에 이제 문집 시설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운동 시설, 종교 시설. 이럴 때는 이제 마찬가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얼마로 나눠서? 4.6인가요? 이게 나눠서 나온 수인데, 단, 만약에 이제 고정된 의자다. 고정된 의자면 의자 수로 하고, 이 고정된 의자가 개인 의자가 아니라 긴 의자다. 긴 의자인 경우다라고 하면 정면 너비를 얼마로? 0.45메나로 나눠서 얻은 수. 이렇게. 그 나머지 그 밖에 시설 이러면 그죠? 그 나머지 시설로 이용되는 그 해당 용도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얼마로 나눈다? 3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1번 맞았죠. 틀렸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 합계를 얼마로? 3으로 나눈 거잖아요. 3.0. 2번은 강의실 그랬죠? 강의실은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9로 나누는 거고, 3번의 종교의 경우에는 긴 의자라고 했으니까 정면 넓이 0.45로 나눠요. 3번이 맞았네요. 4번 같은 경우는 복도나 계단, 화장실의 바닥 면적은 포함 안 하죠? 제외되고, 인원수는 반올림하는 거죠?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네,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시설법에서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체크하시죠. 비상조명 등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이때 창고시설 중 등등등 이런 데는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4번. 이런 건 없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약사 및 지하상가. 이거는 이제 비상조명 등보다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답은 4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모든 층에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그 2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 선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인 경우에 그 해당 층에 뭘 해라?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고, 아까는 모든 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터널로서는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거. 요거는 이제 비상 조명 등. 예.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건 하나 만들어 가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만들었지만. 자, 그 다음에 22번. 아까 앞에 몇 회 차인지 모르겠지만 그 임시 소방시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공사 규모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간이소화 장치는 연면적 얼마예요? 3,000이죠, 3,000. 말 안 하면 3,000. 1번이 틀렸네요, 바로. 2번 같은 경우는 비상경보 장치는 그죠? 말 안 하면 400. 연면적 400.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간이소화 장치도 뭐예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설치해야 될 층이 있죠.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이때 그 해당 층의 바닥 면적, 지하층이든 무창층이든 4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한해서만 4층 이상에서 4층 이상이니까 4, 5, 6, 7, 8 이렇게 하는 거죠. 걔네들 중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더라라고 하면 거기만 간이소화 장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 경보 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근데 400이 안 된다 한다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하는데 그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해당 면적, 바닥 면적이 얼마?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들을 좀 잘 봐놔야 되고, 나머지 가스 누설 경보기라든가 간이 피난 유도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지하층, 무창층인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자 참고하시고, 비상조명도 마찬가지죠. 거기 나와 있지 않죠. 비상조명도 150. 방화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방화포는 면적이 아니고. 자 23번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규모와 관계없이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그러니까 규모와 관계없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연면적 400, 노유자 수료는 뭐 20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그, 정신의료기관, 이런 것들은 300. 그러니까 다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이 없는 거는, 거기서는 누구예요? 그래서 방송용 송수신탑, 이런 거는 면적 제한이 없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아까 전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도 보셔야 되고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자, 24번,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검토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성능위주 설계에 신고를 받은 서장은 필요하면 보완 절차를 거쳐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의 검토 평가를 요청해야 되고요. 검토 평가 요청을 받은 청장이나 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죠? 처음에는 20일이죠. 20일 안에 평가단의 심사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도 서장에게 이제 검토 결과에 대한, 결과서는 그 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이렇게 돼 있고, 자, 성능위주 설계 신고를 받은 또 서장은 신기술 신고법 등 검토평가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위원회, 여기서 중앙위원회라는 거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서장, 신고를 받은 서장은. 자,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는 뭐 관계인, 뭐 성능위주 설계를 한 사람은 이러면 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앙위원회는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14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항상 20일이에요, 20일. 20일이에요. 이내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건 또 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데 이 14일로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냥 그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검토 평가가 아니라 변경된이라는 말을 달고 나오면, 그러니까 성능위주 설계를 했는데 이거 이제 그 뭐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층수라든가 높이라든가 연면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꾸게 되면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에 대한 또 뭘 받아야 돼요? 성능위주 설계 평가에 대한 걸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검토 평가하는 거는 20일이지만 이미 통과가 되고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 다음에 바뀌어서 다시 재검토했다. 그러면 그거는 14일이죠. 그거를 잘 봐두셔야 되고요. 14일이 아니라 20일. 그러니까 14일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죠. 연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높이를 바꿔서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변경에 대한 검토 평가는 14일이다라고는 돼 있죠.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25번. 자, 시설법에서 적용 기준 특례가 있습니다. 강화된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강화된 소방시설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기억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공동구는요. 요거는 니은에 있는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하고 같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답인데, 자,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소화기, 자동수화장치, 자탐, 통감, 유도등, 연소방지. 다 맞았네요. 일단은 이상한 거 없으니까, 기억 니은은 맞았죠. 만약에 기억 니은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누가 맞았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그 6개를 또 아셔야 되지. 소화기, 자동수화장치, 여기는 수화설비고, 자탐 같은 경우는 통합감 시설은 경보설비 2개씩이네요. 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 연소방지는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설비는 없네요. 자, 일단 기억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 노유자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간이죠, 간이 스프링클러, 자탐 단독경보 감지기, 디귿 틀렸고요. 그럼 디귿이 틀렸으니까 보기에 2번, 3번, 4번에 전부 다 디귿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제 1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리을에는 뭐예요? 그죠? 간이하고 화재 조기장용이 아니죠. 그냥 스프링클러, 자탐, 자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차 25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아무튼 봉투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제 그 마무리를 잘 진짜로 하셔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수가 한 이제 8월 지금 중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시청하시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 9월에 하실지 8월 말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날씨 자체가 일단은 선선해졌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고생하시면서 일도 많이 하실 텐데 공부하시는 환경은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으니까 날씨가 야외 나가서 뭐 책을 좀 보신다거나 이제 실내에서 좀 보셔야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이제 아무튼 뭐 환절기 또 이제 다가올 거니까요. 감기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뭐 냉방병 뭐 사실 뭐 화재 진압하러 다니시고 근무 바쁘신데 냉방병 걸리실 틈이 없으시겠죠. 뭐 안에 오래 앉아있다 밖에 나갔다가 또 안에 오래 앉아있고 이런 일은 별로 없으시니까. 그리고 하여튼 뭐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아까 5회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VTR로 만나는 마지막 강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찌끼뜨강이나 이런 것도 또 개설이 되면 그때 뭐 1시간가량 또 만나뵐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처음이 뭐 마지막이 됐던 뭐 또 볼 수 있는 날이 또 있든지 간에 하여튼 마지막 시험 보실 때까지 잘 정리하셔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원하는 승진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방전술 서방교 봉투 모의고사 5회 서방교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백드래프트와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드래프트는 완전 연소가 아니죠. 훈소. 자, 훈소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프레시 오버는 자유산소, 산소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는 폭발 현상이죠. 예, 폭발 현상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백드래프트는 성장기와 감퇴기에 나타납니다. 감퇴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백드래프트하고 브레시 오버하고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성장기와 감퇴기는 잘 아시겠지만, 자, 백드래프트가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퇴기, 여기서 백드래프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시읒이겠죠.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알람 밸브가 작동될 때 그 원인을 찾는 5단계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건물 위층부터 검색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알람 밸브 작동하는 순서가 뭡니까? 일단 층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감지기에 표시된 층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층수 확인이 1번이고 2번은 리세팅을 해야 됩니다. 원위치를 리세팅을 시키고 3번이 뭡니까? 3번이 바로 위층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죠. 위층부터 확인한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뭐 4단계 어쩌고저쩌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개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 봅시다. (3번) 고층건물 화재 진압 전술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측면 공격이라는 것은 정면 공격이 실패할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1번은 맞는 것입니다. 보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2층 이하까지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화재가 났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옥내 특별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2층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조 시스템 HVAC를
차단한다고 해서 꿀뚝 효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연적인 그 꿀뚝 효과, 연돌 효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옆에 뭐 창문이 깨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방해는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3번은 자, 4번은 뭡니까? 아무튼 꿀뚝 효과를 막을 수는 없다. 이건 1, 2, 3, 4 다 맞는 것입니다. 1, 2, 3번까지 다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은 진압대가 하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점층에, 여기가 하점층이잖아요. 하점층에 바로 부속실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점 직상층의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이라고 그랬어요. 예. 직상층이 아니죠. 예. 직상층 얘기 아닙니다. 하점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권 확립하는 데 필요한 8단계 필수적 행동 요소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휘권 확립은 말입니다. 첫째, 지휘권 이양입니다. 두 번째는 지휘소 설치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지휘권을 확보하는데 보시면 1번은 지휘소 설치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은 현장에 도착한 지휘권 이양에 대해서 무선으로 지휘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휘권 이양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 지휘소 설치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에 나와 있는 상황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기역, 미음, 리을, 리은이 되겠다. 아무튼 이 순서가 나온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순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책임 완수를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지시와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의사결정 능력은 가현표라고 합니다. 가현표. 예,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가정과 사실. 사실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현장 작전 상황. 작전 상황이 됩니다. 표준 대응법 개발. 네, 요거죠. 그것이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가현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표준 대응법 개발이라고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다. 지시와 통제 능력은 뭐 스트레스를 관리가 있다. 스트레스를 관리를 한다든지, 뭐 방랑자의 관리, 그 다음에 중간점 관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가 있죠. 예, 그 중에 3단계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단계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안전조직이죠. 예, 안전조직의 문제. 그 다음에는 사실의 발견.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분석 평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정 방법의 결정이죠. 시정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이런 우리가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요약서로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순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은 복과 굴절 사다리차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가차는 말이죠. 기울기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작동하지.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센서가 있잖아요. 고가차는 기울기가 5도 이상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 굴절차들은 말이죠. 무게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정적이죠. 그러나 고가 굴절차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선은 5m고요. 전선, 전기줄, 전선은 5m고요. 바람, 풍속이라고 그러죠. 풍속은 8m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외워버리자고요. 기울기는 5도, 무게중심은 위에, 전선 5m, 풍속 8m.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무게중심이 밑에 있다고 했으니까. 예, 틀렸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무선통신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구조 대상자에 대한 신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무선통신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대상자의 신분 같은 것들이 빠짐없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초기 수색의 현장에 있던 주민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구조 대상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부터 한다. 수색을 할 때는 생존할 가능성이 큰 것부터 해야 돼요.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급한 게 아닙니다. 가장 생존할 가능성이 큰 것부터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지휘자는 현장의 상황에서 구출 방법, 구출 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큰 장애로부터 순차적으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험이 큰 장애로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생존할 가능성이 큰 것부터 실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색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 구조에 있어서 구조활동의 순서는 위험평가가 우선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수색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다. 이렇게 순서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수색 구조 위험평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험평가 수색 구조 처치. 위험평가 수색 구조 처치까지 응급 처치까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뭐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험 예지 훈련을 봅시다. 위험 예지 훈련이 뭡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훈련 내용이지만 위험 예지 훈련은 그 뜻이 우리가 진입하거나 할 때 위험 요인을 안전을 위해서 사전을 제거하자는 얘기잖아요. 사전에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서를 보시면 일단 첫째, 어떠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어떠한 이것이 잠재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위험 요인이다. 이것이 위험 요인이다. 세 번째는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지금 우리가 현장에 들어왔어. 저 들어갈 거야.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자. 우리 복장이 완벽해? 헬멧, 방어복. 자, 체크 다 했어? 이상 없어? 좋아. 그럼 들어간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저기에 뭐 낙하할 물도 있을 거 있고, 자, 또 폭발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낙하물을 떨어뜨리고 들어가자. 폭발물을 제거하고 들어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이 뭡니까? 이것이 위험용이다. 이것이 위험용이다. 이것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그 다음에 이것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학보호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착용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이 순서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 방수 정지 순서, 방수 순서, 하학보호복 착용 순서, 이런 순서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1번이 뭡니까? 하학보호복이라는 것은 전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 다 공기호흡기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첫째, 일단은 공기호흡기에 조절 밸브를 연결해야 돼요. 조절 밸브를 공기호흡기에 연결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를 개방하고, 공기호흡기 실린더를 개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의를 착용한다. 자, 하의를, 등지기와 항상 헷갈리는데 말이죠. 하의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등지기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의와 등지기를 혼돈하지 않게, 하의가 먼저고 등지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말이죠. 마지막 사항은 1번이 되겠죠. 공기호흡기를 면체를 목에 걸어 놓고서 등지기를 착용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구조 차량의 주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봅시다. 일단 그 도로가 있어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빵 났어요.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일단 구조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일단 뒤에 주차,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잖아요. 예, 가는 방향이면 여기 뒤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거리는 15m가 있습니다. 15m는 말이죠. 뭐냐? 서방 활동 공간이에요. 이것이 15m를 비워놓고, 그리고 구조차를 비스듬하게 세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워야만 뒤에 오는 차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고 현장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딱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대신 앞바퀴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지. 왜냐하면 탕 치면 차가 이렇게 밀어가면 이 앞에 사고 현장을 그냥 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탕 치면 우리 구조차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앞바퀴를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양방향의 차선을 다 통제하면 안 됩니다. 한쪽을 열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양방향 차단, 이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얼마냐? 이게 보통 국도에서 80km라고 하면 비례해서 80m를. 자, 여기에서 15m, 여기에서 80m를 띄워서 여기에다가 표시판을 세워야 된다. 미리 알 수 있도록 따라오는 차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95m 정도 되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방향을 터줘야 되고 한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죠. 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틀렸네요.
구조 차량의 전면에 주차한다. 후면에 주차해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양방향을 한다. 한방향을 해야 되겠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m 그걸 확보한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사고 현장 구급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오염구역에서 척추 손상 환자 발생할 때 빠른 이동 후에 척추 고정을 한다. 자, 오염구역에서 말이죠. 척추 손상 환자가 발생할 때 빠른 환자 이동 후에 척추 고정한다. 척추 고정은 이동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척추인데 척추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오염 통제구역은 오염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제독 텐트 필요할 때 펌프 차량에 위치해서 오염을 통제하는 거다.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오염구역에서의 보시면 핫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웜존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콜드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염구역에서 핫존에서는 말이죠. 핫존에서는 척추 손상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를 하고서 이동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오염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염 제독 텐트를 칠 수 있는 제독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웜존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펌프 차량을 동원해서 방수를 해서 우리 제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오염 통제구역 내에 이 오염 통제구역 내에서 구급 처치는 뭐 인명 CPR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호순, 경추 고정, CPR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명로 확보, 침습적인 정명로 확보 이런 것들은 오염 통제구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콜드존, 안전구역에 나와서 하는 게 좋아요. 정명로 확보. 네, 여기서는 안전구역에 가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말이죠. 정명로 확보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4번에 오염 통제구역은 현장 지휘소. 자, 오염 통제구역은 현장 지휘소가 아니고 현장 지휘소 대기소는요. 콜드존에서 하는 거, 안전구역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 지휘, 그 다음에 대기소 이런 것들은 콜드존에서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에어백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어백 사용 방법에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커플링으로 공기 용기와 압력 조절기, 에어백 연결할 때 스패너. 자, 우리가 에어백 연결할 때 공격기 본배에서 이렇게 커플링을 빼서 연결하잖아요. 이럴 때는 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장비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을 설치할 때는 손으로 한다. 자, 1번. 자, 두 번째. 두 개의 에어백을 사용해야 되는데 큰 거는 밑에 가고 작은 거는 위에 갑니다. 근데 공기를 불어넣을 때는 여기가 먼저 공기를 불어넣고요. 1번. 그 다음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공기를 뺄 때는 말입니다. 반대입니다. 여기를 공기를 빼고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를 공기를 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공기를 넣을 때는 1번을 넣고 2번을 넣습니다. 공기를 뺄 때는 1번을 빼고 2번을 뺍니다.
자, 그리고 에어백은 3층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2층까지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불룩하게 공기 올라오면 빠져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2개까지만 할 수 있다.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그럼 이 버티는 능력은 뭐냐면 소형백의 능력밖에 안 된다. 이것이 밑에 대형백의 능력이 아니라 소형백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에어백을 부풀리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가 사고 났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깔려 있어. 그러면 에어백에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백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항상 버팀목을 대야 된다 이거죠. 나무로 된 버팀목을 이렇게 같이 따라서 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백이라는 것은 튕겨져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 높이에 따라서 버팀목을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백을 하기 전에 버팀목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13번에 보시면은 3번에 에어백을 풀기 전에 버팀목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것이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됐죠?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잠수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실제 잠수 시간이라는 것은 수면에 하강해서 쭉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까지가 실제 잠수 시간이에요. 1번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안전정지라는 것은 5m에서 5분간 있는 것이, 정지해서 있는 것이 감화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안전정지라는 건데, 여기 오면 5m 지면서 5분간 이거는 맞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 잠수 가능 조정 시간은요, 잔류 질소 시간을 뺀 것이 맞아요. 3번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감압 정지와 감압 시간에서 감압은 얼굴 정중앙이 아니고 가슴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살짝 눈속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얼굴 정중앙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매듭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듭을 묶거나 할 때 매듭을요,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급적 매듭은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매듭하는 도중에 이게 빠져 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듭은 크기가 작은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그러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설치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풀 때도 골치 아파. 왜? 빨리 풀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풀 때 또 시간이 걸려. 우리 현장은 긴급합니다. 신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듭을 작고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작은 방법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2번은 뭡니까? 매듭의 끝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주 매듭을 묶은 후에 절반 매듭이다. 야, 여러분, 지금 로프를 지금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절반 매듭이 아니고 엄지 매듭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로프를 묶을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말뚝매기하고 플러스 옥매듭입니다. 옥매듭이 엄지 매듭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니면 뭐 감압매기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마지막 주 매듭을 묶고 난 다음에 말뚝매기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옥매듭, 절반 매듭이 아닙니다. 절반 매듭은 그냥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묶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틀렸다. 자, 그리고 매듭이라는 것은 말이죠. 묶고 난 다음에 끝을 좀 남겨놔야 된다. 11에서 20cm를 남겨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끝이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약간 여유를 둡니다. 끝을. 그것이 11에서 20cm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버클은 다릅니다. 안전벨트에 묶는 버클은 5cm를 남겨놓습니다. 5cm와 11에서 20cm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묶기 쉬워야 되고 해체도 쉬워야 된다. 이건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6번 보겠습니다. 구조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박스를 보세요. 대형 특수 재난 구조의 재난 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자,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은 시도 규칙입니다. 소방청은 아니지만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문제는 시도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직할구조대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구조대의 종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화수산고지, 특수구조대잖아요. 자, 특수구조대에서 뭐 하수산, 고지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박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행안부에 대한 것이냐, 시도 규칙이냐, 시도 조례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설은 뭐냐?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수구조대만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비상설 구조대가 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설 구조대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예. 국제구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국제구조대는 비상설 구조대입니다. 항상 긴급 필요할 때 우리가 해서, 그 다음에 테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상설입니다. 이 두 가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없는데 필요할 때 합쳐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또 특히 국제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외국에 지진 같은 것이 나면은 출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17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 활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구명이에요. 구명. 일단은 구명. 그 다음에 신체 구출. 그 다음에 정신 육체적 고통 경감. 그 다음에 피해 최소화. 이렇게 하죠. 두 번째 사항은 신체 구출. 2번에 되겠고 18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과 관련해서 콘크리트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화재 발생 시 290도에서는 표면 균열, 540도에서는 균열이 심화된다. 자, 우리가 이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래 들어와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여기에 있는 화재 발생할 때 290도에서는 290에서는 표면 균열이 일어나지만 540에서는 균열이 심화된다는 것이 맞아요. 숫자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근래 들어와서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알아두셔야 돼요. 900도 이상이면은 황갈색으로 변색이 되죠. 900도 이상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표면 온도하고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평창을 차이에 따라서 내부 응력이 발생하고 압축 강도가 커진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균열을 줍니다. 온도 차이가. 화재가 나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철근 콘크리트죠. 이것만 보더라도 철근과 콘크리트 궁합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100년씩 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압축이 됩니다. 그죠? 응축이 된단 말이에요. 50년 가까이. 그 다음에 또 50년 가까이 그대로 견딜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재료이지만 화재가 나면 달라진다는 얘기야. 온도 차이가 생기거든. 속에 있는 철근보다 콘크리트보다 이 콘크리트보다 철근이 화재에 더 변형이 빨라. 20%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속에 있는 철근이 변형이 되면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이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9.11 테러 보세요. 110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잖아. 그래서 화재가 문제란 거예요. 화재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외부의 온도와 내부 온도와 차이에서도 변형이 균열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3번은 맞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뭐냐?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철근이 20% 정도 변형이 더 온단 말이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갈라지게 하고 파괴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 속에 있는 철근이 변형이 오니까 콘크리트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콘크리트에 비해서 철근의 열평천질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20%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함수는 작은 게 아니죠. 커진다. 그죠? 변형이 돼서 커진다. 그렇게 봅니다. 4번이 틀렸어요. 평소에는 뭡니까? 평소에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10% 정도밖에 오차가 없어요. 화재가 20%를 초래하는 거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초기 대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스트. 자, 보시죠. 구조 대상자를 위험 상황에서 구출하고 부상이 있으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상황의 안정화죠. 뭐냐면, 자, 1번 보세요. 1번 현장에 확인, 로케이터. 로케이트입니다. CAT죠. 네. 로케이트. 이것은 현장의 확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접근은 액세스. 접근. 그 다음 3단계 상황의 안정화,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이송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구조 대상자를 위험 상황에서 구출하고 부상이 있으면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한다는 것은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안정시키는 거랍니다. 현장 확인하고 접근한 다음에, 자, 우리 현장에 가니까 차가 막 부서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현장이.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접근한단 말이야. 액세스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스테빌리제이션. 상황을 안정을 시킵니다. 왜? 이것이 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위험 상황에서 구출하고 부상자 치료하고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넘어갔어요. 주들 것 사용 시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주들 것은 뭡니까? 주들 것은 구급차에 실려 있는 거예요. 발통이 4개가 다 있습니다. 의자처럼 만들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환자의 머리가 진행 방향으로 간다. 항상 진행 방향으로는 다리가 가야 됩니다. 다리가 가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들것 바퀴를 이용해서 환자를 이동시킨다. 당연하죠. 들 수도 있죠. 접어서 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바퀴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바닥에 고르지 못하면 4명이 해야 되고요. 바닥에 고르면 2명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에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면 내 구퉁이를 4명이 잡고서 이동해야 되고요. 괜찮으면 2명이 하는데 대신 1명은요 뒤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명이라면 서로 마주 봐야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번이 틀렸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들것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손잡이가 3군데, 4군데 하면 가변형이에요. 들것. 손잡이가. 이참에 그냥 외워버리자고요. 손잡이가
3개나 4개는 가변형이다. 3개, 4개니까 가변형이죠. 자, 그 다음에 고지대, 저지대 나옵니다. 자, 고지대, 저지대, 뭐 산악지대 이런 것들은요 바스켓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외웠어요. 네, 다 외웠습니다. 척추 손상이나 척추, 그 다음에 앉은 자세, 그러니까 하체 손상. 하체 손상은요, 의자형을 쓰면 안 됩니다. 의자형을 쓰면 안 돼요. 특히 척추와 하체 손상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긴 척추 고정판에 눕혀서 바로 누운 자세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죠. 그럼 답이 뭡니까? 자, 바스켓 나왔고, 의자 나왔고, 가변 나왔습니다. 접이식만 안 나왔습니다. 예, 접이식은 뭐 우리가 많은 대량 이명표가 났을 때 의자가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천으로 된 거. 예, 그것이 접이식이죠. 22번 보겠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증도 분류 아시죠? 대량 환자 발생 시에 중증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손상이 전신적 중상이나 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면, 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면은 45에서 60분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은요, 응급입니다. 치료를 하면 45에서 60분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긴급이 아니고 응급이에요. 그 다음에 임상적 생물학적 사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발순환이나 호흡이 없는 무반응 상태는 지연입니다. 의사가 판정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지연이에요. 우리가 사망을 판정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생명을 위협할 만한 쇼크, 저산소증이 나타나거나 임박한, 자, 쇼크와, 자, 이것은 긴급인데요. 쇼크, 그 다음에 호흡곤란, 이런 것들은 긴급입니다. 자, 그래서 응급, 지연, 긴급이 다 나왔어요. 나오지 않는 것은 비응급 환자가 안 나왔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순서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부분 협상으로 외워라. 부분 협상으로 외워라. 일단은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하자고 나옵니다. 세 가지 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순서가 시험에 나오지 않고 또 박스를 만들어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런데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두 가지가 조심, 협상과 수용. 이 협상과 수용, 이것이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비슷하니까. 협상은 뭐냐? 협상이란 것은 삶의 의욕, 삶의 연장, 의욕, 삶의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런 협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수용은 뭐냐? 이 수용의 내용은 받아들이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인다. 포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예,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박스에 넣고서 질문할 때 이것이 협상이냐 수용이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올 수 있다. 소방 교시험에는 뭐 하여튼 교도 이렇게 박스로 나올 수,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구급차 현장 도착할 때 배치 요령입니다. 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면에 차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전조등과 경광등을 꺼야 됩니다. 마주올 때는 전조등, 경광등 끄고, 이건 꺼야 됩니다. 끈다. 끄고, 그 다음에 비상등만 켜야 됩니다. 비상등은 켠다. 요걸 조심하세요. 비상등을 끄고 전조등, 경광등을 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만들어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광등과 전조등은 끄고 비상등을 켠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화재는 말이죠. 자, 화재는 30m입니다. 그 다음에 폭발물 이런 것들은 폭발물은 600에서 800이죠. 예, 600에서 800m. 이 밖에 이 거리를 두고서 구급차를 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같은 것이 막 흘러내리면은,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흘러내리면은 유출되는 반대 방향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흘러내리는 방향이 뭐 거기서 작업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은 흘러내리는 방향으로 위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틀린 거죠. 반대 방향. 자, 24번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이 맞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인체 해부학적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중간선이 뭡니까? 중간선. 중간선이라는 것은 이것을 중간선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선입니다. 그래서 코에서 배꼽까지 쫙 했을 때 이걸 중간선입니다. 여기서 멀리는 뭐 멀리 있다, 뭐 짧게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뒤는 뭡니까? 앞뒤라는 것은 겨드랑이를 보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잘라서 앞이고 뒤가 되는 거죠.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서 그런데 옆으로 봤을 때 어깨로 쭉 내려와서 귀에서 어깨로 내려와서 자르는 것을 앞과 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다 틀렸어요.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안쪽과 가쪽이라는 것은 중간선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중간선을 가지고 여기 붙어 있으면 안쪽, 이건 안쪽. 여기서 밖으로 붙어 있으면 가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부학적 자세에서 전면을 향해서 서 있는 자세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해서 양팔을 옆으로 내린 상태. 이것이 해부학적 자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는 겁니다. 4번이 맞는 거죠. 자, 용어의 문제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서 거의 한 60, 70% 정도, 60, 70정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내겠죠. 나머지 뭐 20%는 어디 잘 보이지 않는 것, 10%는 정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장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답이 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